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노트북을 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MD로 일하면서도 저녁이면 블로그 마케팅 외주 작업을 하며 부업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27이라는 나이에 연봉 3천만 원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적당한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연을 만났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독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죠.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카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연은 유튜버를 꿈꾸고 있다고 했어요. 뷰티와 패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하는 마케팅 일과 연결점이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죠.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연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다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달라요.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죠.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동시에 다연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연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케팅 지식을 공유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죠. 다연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태준 씨 덕분에 꿈이 더 선명해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연애 초기의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다연은 항상 고마워하는 표현을 잊지 않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공해요.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면 태준 씨도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정말 달콤하게 들렸죠. 마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카페에서의 만남이 데이트로 이어지고 데이트가 일상적인 만남이 되어갔습니다. 다연은 제 직장 생활에도 관심을 보여주었고 블로그 작업을 할 때면 옆에서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다연은 태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다연과의 관계는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혼자 일하고 돈을 벌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거든요. 연인이 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다연의 작은 부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태준아, 핸드폰 요금이 좀 밀렸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연인 사이에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연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연은 항상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바비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못했죠. 오히려 연인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연의 요청은 조금씩 다양해졌습니다.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가끔은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매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마지막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연은 제가 도와줄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태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든든한 남자친구를 만났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느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남자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다연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태준아, 내가 유튜브 채널 준비하면서 브랜드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 너도 마케팅 쪽 일하니까 같이 해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합쳐서 사업을 해보는 것이니까요. 연인이 함께 사업을 한다는 로맨틱한 상상도 했어요. 다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주었어요. 뷰티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콘텐츠로도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초기 투자비는 내가 부담할게. 대신 수익이 나면 반반으로 나누자. 이런 조건이었는데 당시에는 공정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연의 열정적인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문제는 다연의 초기 투자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 돈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알바를 줄여서 유튜브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하겠어. 조금만 도와주면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득당했죠. 다연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랜드 준비를 위한 모든 비용을 제가 대고 있었습니다. 제품 샘플 주문, 포장재 구매, 촬영 장비, 심지어 다연의 생활비까지 말이에요. 한 달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곧 수익이 날 거야라는 다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지원했어요. 다연은 제 지원에 힘입어 점점 알바 시간을 줄여갔어요. 브랜드 준비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태준이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보다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하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연을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달콤한 말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연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연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준아, 내 자취방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거든. 어차피 우리 자주 만나는데 같이 살면 어떨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인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다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연은 현실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는 7대 3 비율로 나누자. 태준이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월세, 관리비, 식비 등을 고려하면 제가 월 100만 원 정도, 다연이 4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계산이었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입 비율을 고려하면 공정한 분담이라고 여겨졌어요. 동거를 시작한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연이 만들어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연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다연이 있는 집은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약속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의 알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생활비 분담 비율이 자꾸 바뀌었어요. 이번 달은 시간을 못 맞춰서 알바비가 적게 나왔어. 다음 달에 더 많이 낼게.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 거의 모든 고정 지출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부터 관리비, 인터넷비, 식비까지 모든 것이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다연은 항상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어요. 내가 콘텐츠로 성공하면 태준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다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글들을 보면 해시태그 내사랑, 해시태그 나이 후원자, 해시태그 든든한 남친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완벽한 커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내 남친은 내 꿈을 누구보다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글도 자주 올렸어요. 댓글들을 보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다연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촬영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나가 있기도 하고 편집한다고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완성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아직 완성도가 떨어져서 좀 더 보완하고 보여줄게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연을 믿었습니다. 창작 활동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다연이니까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하느니 제대로 된 퀄리티로 시작하는 게 낫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월말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거의 2배로 늘어났거든요. 외주 작업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쉬웠습니다. 야근이 늘어나면서 피곤함도 쌓여갔어요. 다연은 제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사지를 해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우리 태준이 고생 많아. 내가 빨리 성공해서 보답할게. 이런 따뜻한 배려가 모든 힘듦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의 생활 패턴, 친구 관계,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재택 근무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하게 수정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연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던 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렸다면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연이 친구들과 작업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와 있나 싶어서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 톤이 아니었거든요. 다연아, 진짜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한테 미안하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다연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강제로 돈 뜯어간 것도 아니고 걔가 알아서 주는 거잖아. 다연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그 애는 그냥 ATM이야. 내가 진짜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좀 그렇네. 걔 진짜 순진하게 다현이 사랑하는 것 같던데. 다현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거야. 순진한 애들이 제일 호구지. 좀 더 우려먹고 정리할 생각이야. 두 사람이 저를 두고 하는 대화라는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더라고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녹음했어요. 근데 진짜 헤어질 생각이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슬슬 질려. 돈도 충분히 뽑아냈고 새로운 타겟 찾아야지. 다연의 대답이었어요. 걔는 워낙 순딩이라서 내가 먼저 차버리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난 몇 개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순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던 다연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 고마워한다고 했던 표현들,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녹음을 마치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다연은 혼자 있었고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오빠 일찍 왔네? 오늘 무슨 일 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작업을 집에서 하려고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연은 그럼 나는 친구 만나러 나갈게. 저녁에 보자라고 하며 나갔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다연이 돌아와서 평소처럼 애교를 부리며 안겼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연이 저에게 한 일들을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먼저 지금까지 다연에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으로 준 것들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몇 개월 동안 총 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연이 만들고 있다던 브랜드 관련 자료들도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계정, 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 심지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모든 장비들까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제 소유였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증명 서류들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동거관계에서 일방적인 금전 지원이 있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만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녹음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연이 제작했다고 하는 콘텐츠들이 실제로는 제가 외주 작업으로 만든 것들이라는 점이었어요. 블로그 글, 상품 설명, 심지어 유튜브 대본까지 모두 제가 작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작권도 당연히 제게 있었죠. 작업 파일들과 수정 과정도 모두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연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콘텐츠 제작한다고 나간다던 날들의 실제 행적,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까지 말이에요. 다현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다현은 여전히 해시태그 내 사랑 해시태그 든든한 남친 같은 해시태그를 쓰며 완벽한 연애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법정에서 기만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스크린샷으로 모든 게시물을 보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현 앞에서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어요. 오늘 촬영 어땠어? 브랜드 준비는 잘 되어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더 많은 거짓말을 유도했습니다. 다현의 대답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다현은 의심 없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컨셉 촬영했어. 곧 편집해서 보여줄게. 브랜드 론칭 준비도 거의 다 됐어. 다음 달에는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거짓말의 증거를 계속 쌓아갔어요.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도 매일 체크했어요. 다현이 제 카드로 뭘 샀는지, 어디서 돈을 썼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준비비라고 하며 받은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영수증들도 확인해 보니 전혀 관련 없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고 복수보다는 정당한 응징을 하고 싶었어요. 다현이 저에게 한 일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도 2번 더 받았고 모든 증거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다현은 아직도 자신이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현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감정적인 대화나 설득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현과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먼저 은행에 가서 모든 공동 계좌를 정리했어요. 다현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들도 전부 사용 정지시켰습니다. 브랜드 관련 사업자 계좌도 마찬가지였죠. 다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 돈은 더 이상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주었어요. 부동산 계약도 정리 절차에 들어갔어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과 이야기했고 이사 날짜도 정했습니다. 다현 모르게 원룸 하나를 구해서 계약까지 마쳤어요. 모든 과정에서 다현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골랐어요.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하나씩 정리했어요. 제가 산 것들은 모두 제 소유였고 다현이 가져온 것들만 따로 분류해뒀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기록이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현의 물건들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들도 정리했습니다. 다현이 사용하던 온라인 쇼핑몰 계정,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계정, 그리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을 회수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든 것들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작업 파일들과 수정 과정도 모두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현은 며칠 동안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콘텐츠 작업한다며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했어요. 모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법적 대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기만행위에 대한 고발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다연과 연결된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새로운 번호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렸습니다. 다연의 친구들이나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다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커플 인증 게시물들, 모든 걸 삭제했어요. 새로운 계정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회사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했고 우편물 전달 주소도 바꿨습니다. 다연히 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어요. 완벽한 단절을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사업체와 약속을 잡았어요. 다연이 외출한 사이에 모든 짐을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제 물건들만 가져가고 다연 것들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굳이 가져갈 이유도 없었고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묘하게 후련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다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면 이번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라고 말하며 평소처럼 외출했어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다연이 외출한 사이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이사업체가 와서 제 물건들만 깔끔하게 가져갔어요. 다연의 물건들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사 과정도 매우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새로운 집에 짐을 정리하고 나서 다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법적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다연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저녁 7시쯤부터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다연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연의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것도 이때쯤 알았을 겁니다. 저녁을 사 먹으려고 카드를 사용했는데 결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이때 느꼈을 거고요. 소셜미디어에서 다연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톤이 바뀌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몇몇 공통 지인들에게 공유했거든요. 다연이 저에게 한 말들, 다른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의도적인 금전 착취 내용들이 포함된 녹음 파일까지 말이에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연의 친구들도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연이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게 되니까 거리를 두는 게 당연했죠. 다연이가 진짜 그런 짓을 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연이 만들었다던 브랜드 계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저작권을 행사해서 모든 콘텐츠를 삭제 요청했어요. 플랫폼 운영진들도 증거 자료를 확인한 후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다연이 그동안 쌓아온 팔로워들도 모두 사라진 거죠. 미래의 수입원도 완전히 차단된 셈이었어요. 다연이 함께 있던 그 남자도 문제가 터졌어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인 측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연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 셈이었죠. 그 남자도 다연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생활비 문제였어요. 그동안 제가 모든 고정비를 담당했는데 갑자기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알바 수입만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연이 얼마나 제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때 확실히 드러났어요. 며칠 후 다연이 집주인에게서 독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월세를 밀리게 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다연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몰래 만든 카드 빚들까지 발견되면서 가족관계도 악화되었어요. 다연이 저에게서 받은 돈으로 쇼핑을 하면서 추가로 빚까지 만들었던 거죠.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다연 측에서는 변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녹음 파일과 모든 거래 내역이 다연의 기만 행위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다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복수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한 결과였죠. 다연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쓸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외주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다연에게 썼던 돈만큼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편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잠들 때도 편안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했어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다연은 그동안 제가 지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연이 당장 갚을 능력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은 거였죠. 변호사도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드물다고 말해주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연과 함께 하려던 브랜드 아이디어를 혼자서 발전시켜서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가진 마케팅 지식과 경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듣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다연이 가끔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었는데 읽어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다연의 진짜 모습을 안 이상 절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다연의 근황을 확인해 봤어요.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는 게시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럴 여유도 없고 자랑할 만한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등을 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가끔 공통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다연이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들도 딸의 행동에 실망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연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새로운 원룸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웠어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연과 함께 있을 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집안도 제 취향대로 깔끔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꾸준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연 없이도, 아니 다연이 없어서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편집하고 있었어요. 브랜드 런칭을 위한 홍보 영상이었는데 제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거였습니다. 편집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제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거든요. 문득 다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일방적인 착취였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였을 텐데 말이죠. 다현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던 거였어요. 복수를 완료한 지금 제가 얻은 건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현이 꿈꿨던 성공을 제가 혼자서 이루고 있는 거였거든요. 복수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뤄지는 거였습니다. 소리 없는 승리가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요. 다현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더 강해진 채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